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반반 결혼이라 딱 반반씩 해서 신혼집도 얻었어요. 저는 둘만 살 집이라서 방 한 칸이어도 괜찮다 여겼어요. 어차피 임신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곧 이사 갈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답답하게 비좁은 집에서 살기는 싫다며 굳이 방 3칸짜리를 고집했어요. 부담스러운 전세 가격이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렇게 빠듯하게 일을 저질러 버려야 초반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중에 청약을 받아서 이사를 갈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대출도 받고 양가의 도움을 받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넓은 집은 아니었고 그저 신혼부부가 딱 살기 이쁘고 새 집이었어요. 저는 새 집이고 신혼집이라서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이 집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가구나 자잘한 살림은 최소하자. 아파트 청약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가서 가구도 다 장만해야 하니까 라고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 돈을 최대한 아껴서 집 장만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누가 왔다 간 흔적이 보여서 놀랐어요. 심지어 안방 외에 다른 방에 자고 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누가 방에서 자고 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 미리 말하면 혹시나 우리 신혼여행을 망칠지도 모를까 싶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실은 우리 동생들이 왔다 간 거야. 뭐? 아직 우리 신혼집 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아가씨들이 자고 갔다고? 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니? 사실 생각하기에는 신혼여행 간 사이에 빈 신혼집에 신우들이 와서 자고 간 것이 무슨 대수냐고 따져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발품도 팔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가며 애써서 장만한 신혼집에서 저도 신혼집을 꾸미면서 친정 식구들과 지내면서 자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지 않았어요. 애착이 가는 신혼집인 만큼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과 단 둘이만 신혼집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이 빠지는 느낌이긴 했어도 뭐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 허락이 없이는 신혼집 비번을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화는 내지 말고 잘 생각해줘. 무슨 말인데? 지금 인사차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분명히 여기 우리 신혼집에서 내 동생들을 데리고 살라고 하실 거야. 뭐? 너 다시 말해봐. 무엇이 어째? 나도 별로 좋지는 않아. 하지만 외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혼자 계시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보기가 힘이 드신다고 해서 집으로 모셔왔어. 그래서 내 동생들이 지내기는 비좁고 힘들어서 우리가 당분간 함께 지내라고 그러셨어. 갑자기 이 골 때리는 말은 뭔가 싶었어요. 세상에 신혼집에 시누이 둘을 데리고 살라는 말인데 기가 막혔어요. 저는 넓은 친정집을 놔두고도 부대끼기 싫어서 올림에 나와 살았던 사람인데 시누이를 둘이나 데리고 살 거면 제가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했겠냐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고 남편을 어이가 없어서 한참 쳐다봤어요.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래서 연애 때는 모르고 결혼했다가 실체가 드러나자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가도 금방 헤어지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일부러 네 동생과 함께 살 작정으로 굳이 방 3칸짜리를 구하자고 한 거였지? 아니라고 말을 못했어요. 내가 결혼식까지 한 마당에 네가 어쩌겠냐고 생각했겠네. 초반부터 이러면 평생을 날 사기쳐 먹을 테고 너 참 대단한 인간이다. 그럼 어떡하냐? 내 동생들이 냄새나는 외할머니와는 한시도 못 살겠다고 하고 엄마는 외할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오래되어서 욕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나마 외할머니까지 오시면 내 동생들 출퇴근도 어려워져서 말이야.
남편은 듣기도 싫은 가진 핑계를 다 대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왜 내가 결혼식 올리자마자 시댁집 사정까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신혼집이야. 나는 오늘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부부로서 첫날을 우리 신혼집에서 보내는 기념일이기도 해. 이렇게 네가 기분 잡히게 해서 나 지금 무척 힘들거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외에 다른 어떤 누구와도 함께 살 생각은 없어. 유리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내 동생들은 여기서 잠만 자고 다닐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라고. 자기만 바로 오케이만 해주면 애들은 당장에 여기에서 살 거라서 엄청 좋아하고 있어. 내가 오빠인데 동생들한테 면이 서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너는 나한테만 면이 서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 무슨 소용이야? 정신 차려. 쪽박 차고 싶냐? 장남이고 오빠로서 동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를 하겠지만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예의 없이 굴다니 말도 안 되었죠.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가운데 두고 이미 시댁 식구들과 모의 장단을 다 맞춰놨다는 것을요. 씁쓸한 배신감이 들었고 얼마나 앞으로 나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날 우려먹을 생각이 날까라고 상상이 되자 안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벌써부터 이러니 미래가 뻔해 보이더라고요. 최소한 신혼집을 장만하기 전에 제게 미리 말을 했어야 했고 제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야 말하는 저 심보가 참 괘씸했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라서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고쳤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두 다 저희 신혼집에 오라고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들이 파티 겸해서 모두들 오라고 불렀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저녁에 우리 올 줄 알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신대.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신혼여행 가방을 풀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가까이 되어오자 남편이 또 제게 그랬어요. 아까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빨리 오라고 하셨어. 아참, 외할머니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빨리 나가서 준비해가자. 아니야, 오늘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라. 우리 친정 식구들이 올 거야. 그러자 화들짝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뭐? 오늘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간다고 한 적 없는데? 네가 어머니랑 통하고 결정하면 다 되는 거니?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뛰겠다면서 황당해 하는데 밖에서 벌써 천정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제 대신에 장을 봐와서 일찍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은 친정 식구들이 총 출동을 해서 신혼집 입주 기념 파티를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못 간다고 어떻게 둘러댔는지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지냈어요. 제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편하게들 자기 집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가란 소리도 못하고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못 간다고 했으니 갑갑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이미 친정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 모르게 시댁 식구들과 잘 통하면서 상황 조정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예의를 차리고 싶진 않아서 연락도 드리지 않았어요. 뻔히 남편이 알아서 수십 통의 통화를 했을 테니 말입니다. 남동생은 짐까지 싸와서 아예 신혼집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들러붙어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예 이번 기회에 친정집 장판과 도배를 교체를 한다면서 저녁에 우리 신혼집에서 주무셨어요. 아예 제가 함께 살자고 남편 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너 미쳤냐? 갈수록 왜 그래?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도 않고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정말 이럴 거다.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하는 건데 뭐 어쩌니? 너는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는 거냐? 너도 나만 쏙 빼놓고 네 동생들 데리고 살 계획을 짰잖아.
그런다고 장인 장모님을 부르고 처남까지 다 불러서 같이 살 생각이야? 그래, 그럴 생각이다. 네 동생들은 데려와 살아도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다는 거니?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써서 저녁밥 해주며 네가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청소도 좀 해라. 안칫밥은 생략이다. 알았어?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내니까 남편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시댁으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통 제 눈치를 보느라 전화가 없으시고 남편에게만 전화를 하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마도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니까 죽을 맛이라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열이 받아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 뭐하는 짓이냐? 어떻게 신혼집에 네 친정 식구들이 들어와서 살아? 설마 하니 경우도 없이 사돈이 계속 그렇게 살까 싶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다만 이게 말이나 되니? 당장에 네 친정 식구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는 왜 그렇게 경우가 없으세요? 아들네 신혼집에 두 딸들을 딸려보낼 생각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빚어봐서 못 사니까 아가씨들이 우리 신혼집에 들러붙어 살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춘달 씨가 그 빚어본 집으로 기어들어간 거 보니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던지는 거야? 너 그렇게 배웠어? 남의 귀한 딸 탓을 하지 마시고요. 기어들어간 아드님을 데리고 잘 사세요. 집 비번도 바꿀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깨끗하게 헤어지시게요. 그러니까 저를 며느리 취급하며 갑질할 생각이랑 마세요. 이만 끊어요. 그 다음날 남편의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실어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는 헤어졌어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세상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희생은 당연시 했던 옛날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결혼식 하기 전부터 며느리 입장과 의견 따위는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집구석과는 안 봐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이런 남편과 시댁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세 5살 난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카페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따라오더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맞지?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왜 따라온 거냐고 묻는 거였는데 다짜고짜로 네 아들이니? 하고 물었어요. 네. 몇 살이니? 5살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자꾸 제 아들한테 관심을 두는 거였어요. 좋겠다. 쳐다들이니? 네. 좀 불쾌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했어요. 전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다니 거기에다가 소름 끼치게 내 아들한테 할머니 미소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본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우습네요. 넌 여전하구나?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말기알몸 같은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남친의 어머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운 아줌마네요. 저 아줌마 때문에 전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전남친이 소탈한 성격이라서 전남친의 집안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여자로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서야 대골 같은 집을 보고서 전남친이 잘 사는 집에 자식이 없구나 싶었죠. 전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 남친은 치대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치대 연극부 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공연한다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간간히 취미삼아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내 팜플릿에 이름 석자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일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친오빠의 친구인 서봉수란 오빠가 오늘 메인 분회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분장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연극은 봐줄만 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온 것 보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연극 연습을 어떻게 다 하고 무대에 올렸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 후반부쯤에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이 부산하더니 내 무릎에 누군가 무엇을 큼지막한 게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 중에 한 분 중 아주 아름다운 분에게 제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로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며 찾다가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눈에 띄게 얹어져 있었거든요.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봉수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프로포즈? 난감했습니다.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잠깐 동안이지만 저를 비춰주었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는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친구 따라 온 것뿐이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대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무대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데뷔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본을 각색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면 정말 행복하겠다며 무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손뼉치면서 환호를 던졌고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보야 너한테 하는 소리잖아. 오빠 멋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안 믿겼어요.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마치자마자 분장한 채로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친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봉수란 남자의 친구인지 후배들인지 나타나서 꽃가루 뿌리고 난리 났습니다.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했었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의상 손잡아 준 것뿐인데 난리 발광이었어요. 분장한 얼굴이라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바로 사귄다니 말이 되나요? 약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열정만 앞서는 순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서봉수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 걸 알고서 친구를 통해서 호구조사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 때문에 주로 도서관 1층 휴게실 공간을 자주 사용했는데 제 친구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보러 휴게실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엄청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별로였지만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그동안 친오빠한테 들어왔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적극 사귀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 말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사귈만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선후배 총동창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배들은 부부 동반이고 후배들은 결혼할 여친을 데리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때 서봉수 씨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적인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행사였던 겁니다. 대형 카페홀을 통째로 빌려서 선후배 간 인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참석한 여친들은 모두 다 졸업앨범에도 미래 배우자로서 함께 사진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친이 없으면 혼자 참석하는 기본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저를 차례차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벤트를 열더군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들고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결혼할 여친만 데리고 오는 자리라서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저나 서봉수 씨나 꽤나 웃음꼴이 되겠더라고요. 서봉수 씨는 꽤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서요. 남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보였어요. 친구는 공부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벤트나 그딴 거 신경 안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복받은 줄 알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즐기는 것 같아서요. 서봉수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자기 만족 같아 보였어요. 결론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서봉수 씨 졸업 앨범 사진에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후배 앞에서 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서봉수 씨가 진심을 말했어요. 사실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자주 못 만나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늘 불안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희 엄마한테 서봉수 씨가 전화했어요. 장모님 하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며 좋은 사위 되겠다며 살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모든 조건이 좋았었죠. 치대생이라면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요구하는 집도 많다던데 그것도 싫다 하고 몸만 데리고 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예단 예물도 모두 허례이니 생략한다 하고 결혼만 빨리 서두르고 싶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결혼은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혼수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모든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며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차리는 것도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서봉수 씨네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안도 부유하고 치대생이고 저만 좋다고 몸만 오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찰지게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서봉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랑 사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너무 놀랐어요. 일하는 아줌마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가정주부라고만 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거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넓은 거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봉수 씨가 장남이었고 동생 2명이 유학 가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이 2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만 선물로 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꽃다발을 한아름 예쁘게 들고 갔어요. 서봉수 씨 아버지는 학자 타입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서봉수 씨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던지 표독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봉수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초면에 미안한데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고 먼저 일어나셔서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따라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서빙해주던 아줌마가 식사 먼저 하라고 서봉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봉수 씨가 편하게 밥 먼저 먹자고 해서 그 큰 집에 둘만 앉아서 단촐하게 식사했네요.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식사가 끝나자 차 한잔 하자며 내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길래 따라갔어요. 서봉수 씨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수 씨가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사귀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왠지 분위기가 냉랭해서 조금 불쾌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할 여친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고 또 한 분은 핑계거리도 없이 초대해놓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너 마음에 안 들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사는 집이니 없는 사람들 벌레 보듯 한다더니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네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게 정상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봉수 씨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서두른 거라고 했더니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치대생에다 부잣집 아들이니 빨리 잡아서 후딱 결혼을 해버릴 작정이 아니었냐며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를 지급해 줄 테니 서봉수 씨와 동거는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피임한다는 조건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만 내연녀로는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뒤집어 엎어놓고 올 것을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드님 말씀 따라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로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볼짝머리 없이 감히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니? 하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추잡스러웠습니다. 처녀는 맞니? 아무리 우리 아들 내연녀라도 이놈 저놈 거친 애는 절대 반대다. 내가 뒷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완전 물건 취급하며 모욕 주시는데 고상한 얼굴로 위장한 시커먼 민낯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고상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드님 내연녀 찾으신다면 저는 마다하겠으니 뒷조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기분 더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봉수 씨를 한번 째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따라 나오던 서봉수 씨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굵은 소금 한 대박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불쾌하게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재수없다며 대놓고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밟는 곳마다 따라 나가면서 문 밖에까지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서봉수 씨는 자기 엄마에게 미쳤냐며 소리 지르는데 되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으로 뽕을 빼겠다는 여자가 정상이냐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원 마당을 거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뒤따라오면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워서 눈물까지 다 났어요. 서봉수 씨는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에 유급당하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어요. 몇 번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뒤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친구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걸 보고는 서봉수 씨도 정남이 떨어졌어요.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잡고 가는 내 아들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서봉수 씨 핏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걸까요? 돈으로만 온몸으로 처발랐지 인성은 시궁창에 걸레만도 못하는 수준이라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따라왔다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꿈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짓거리를 다 해서 부잣집 만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으니 불결하게 내 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같이 재수없는 인간 만날지 모르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재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처럼 우연이라도 다시는 서봉수 씨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가지 사연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자기 부모님만 선물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 새댁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식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기관지염이다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정밀검사 받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 한 지 꽤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려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본인 몸 걱정보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하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우기셨어요. 친정엄마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 걱정하느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텐 네가 전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장래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다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신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한 통증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말리는 날들은 제겐 이젠 꿈이었으면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엾어 하시고 엄마 편히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게 하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든든하다 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나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꺽꺽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리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맨날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가여웠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몰래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추레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리도 처져 보이는지요. 저는 이제 철부지 애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분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의 데이트도 생략하고 마트에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가마 하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인 남친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라고 연발하셨어요. 딸내미 키워놨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를 하셨어요. 사실 전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 안 계시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론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드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하곤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미스터롯의 송가인 가수한테 푹 빠져 계십니다. 저나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저리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와 닿을 줄은 몰랐다시며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셔요. 송가인 팬카페인 어게인에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실황이나 송가인 노래 들으며 시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티켓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 저리 좋아하시니 효도 티켓인 송가인 콘서트 사드려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 되었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하려다 회사 업무일 때문에 그때마다 티켓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새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거이도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네 부모 것만 챙겨? 우리 아빠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은 했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못했는데 우리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퇴직금 쪼개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비 몽땅 대주셨는데 네가 네 부모만 챙긴다고? 네 부모는 뭐 해주셨니?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시기라도 했니? 왜? 네가 뭔데? 그렇잖아도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니? 하고 말하니 남편은 뭘 그런 것 갖고 홀대하니 많이 그러냐며 다음번에 예매해 드리면 되는 거다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며 전화 끝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래도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만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저리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송가인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의지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너는 네 부모만 챙기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난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리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내심 마음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방이나 욕설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모처럼 다이어트 겸 건강관리 겸 해서 큰맘 먹고 수영장에 등록하고 딱 한 번 기초반 수업 받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7시 반부터 등록 접수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서서 겨우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휴일 신청했고 다시 취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영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 공고사항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금방 문을 연다는 문자 날아온 것만 해도 서너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큰맘 먹고 수영장 등록했는데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큰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연기되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 알만한 공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컴퓨터로만 업무 결제하고 핸드폰이나 사내망을 통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내미 둘을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었는데 남편이 재택근무한다고 하니 남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전 중에 남편 서재에서 사내 직원들과 화상통화한다고 아들내미 뛰지 못하게 단속시키느라 바빴고 삼시세끼 바쁘게 밥상 차려놓으면 후딱 밥만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업무 보는 중이라 방해될까봐 두 아들들 뛰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다니며 닥달하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애들 학원 공부 체크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꼬시느라 저도 조금 피곤했고 애들도 짜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쯤 되어서 밥 먹을 때 되니 밥만 먹고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 먹을 때라도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기를 바랬었는데 애들 목소리도 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은 모양인지 귀찮은 모양인지 방에 콕 하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하나 보자고 내다봤더니 얼른 나가라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제가 남편 방에 들어오면 애들도 온다면서 귀찮다고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났어요. 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부대끼고 내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넷플릭스로 영화 기생충도 보고 킹덤 시리즈 1편부터 킹덤 시리즈 2편까지 아주 편안하게 풀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영화 본 적이 없으니 이왕 보는 거 같이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 저와 저희 애들이 귀찮다고 방해받기 싫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신나게 영화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 새끼 나 혼자 나왔나요? 모처럼 아빠가 집에 있어서 얘들도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못해주던 아버지 사랑을 애들한테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다 얘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 일하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닥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애들이고 마누라고 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서 남편에게 그놈의 넷플릭스인지 뭔지 그만 보고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돈 벌어다 주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냐? 애들은 네가 보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글 테니까 자기 방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고 며칠을 어쩌나 두고 지켜봤습니다. 넷플릭스 볼 건 다 봤는지 이젠 게임하느라 밤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잤어요. 이게 재택근무냐고 지워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답답하다면서 동창들과 통하더니 만나러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중한 이 사태에 꽉 막혀있는 공간인 술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 마시고 돌아다녔다니 말이 됩니까? 나보고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수영장에도 못 가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지금부터 자가격리 하겠으니 자기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서기의 경이기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는 주말에 갑자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갈 수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백패킹 하러 간다면서 생전 안 하던 백패킹 장비를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어쩐다 고수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택근무하라고 했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난리쳤어요.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 정말 개념 없다고 하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가는데 어쩌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졌어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집콕하고 있는 나는 뭔데? 잠깐 며칠 집에 붙어 있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려는 너는 되고 나만 집콕해야 되니? 술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낫잖아. 딴엔 고민해서 백패킹 한 거고만. 뭐라고? 너는 돌아다녀도 되고 나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네? 너는 맨날 집에 있었으니 답답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코로나 지나가면 너도 돌아다녀. 누가 뭐래?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2박 3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을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뵙니다. 주로 주말 동안에 남편이랑 함께 가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시골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시부모님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신 논밭의 작물들도 둘러보고 오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손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감염이 될지 모르니 저 혼자 애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걸리면 우리 식구들 다 걸린 거야 하고 말하니 그래도 불안하니까 애를 데리고 다녀와. 난 집에 꼼짝없이 있을게 하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할 일도 많고 쉬지도 못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서 애들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을 챙기라는 말인 거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귀찮은 마누라와 아들들 보내놓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나한테 자기 부모님 챙겨드려야니까 행여라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큰일 난다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맘 놓고 나돌아다니고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고생하고 오라네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니 반찬거리와 채소들을 챙겨주시면서 아들들은 시부모님이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시며 바로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 며칠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고 오라는 말이죠. 참 뻔뻔스런 남편 아닌가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애들만 남겨놓고 시어머니 말씀 따라서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겐 연락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집엔 남편이 없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힐링하러 왔다네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제주도에 와보겠냐며 3일 정도 지내다 올 거라고 했어요. 집에 콕 붙어 있겠다더니 마누라와 애들이 없으니 심심했나 봅니다. 남편에겐 마누라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네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는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 그 지겨운 잔소리 한다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 코로나19 따윈 무섭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번 코로나19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개념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쓴소리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밤길 운전 조심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 늦은 시각에도 주무시지 않고 걱정되시는지 전화 주셨습니다. 남편과 통화 끝낸 직후라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동안 이러저러 해놓으라고 넋두리처럼 쏟아냈어요. 재택근무한다면서 시부모님께도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이 시국에 친구들이랑 말 한마디 없이 제주도로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는 저나 애들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즐기기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자기는 비껴갈 거라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아버님 뵈러는 못 간다고 하면서도 제주도는 3일씩이나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다 온다니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나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하고 일렀건만 아직도 자식이 있는 아비이면서 속을 못 차렸다 하시고 두고 봐라.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둘을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이참에 좀 푹 쉬라고 하셨어요. 애들 개학 때까지 손주들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없겠다. 남편한테 스트레스 좀 받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폭풍 인터넷 쇼핑 뿐이더라고요. 맨날 남편과 아이들 옷이나 물건만 사고 내 거는 눈팅만 하다 말았는데 나도 좀 돈 좀 쓸 줄 아는 여자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갖고 싶었던 주방 식기류 한 번에 질렀고요. 집에서 입는 홈웨어부터 봄 신상 자켓과 구두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꼭 친구끼리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마누라와 애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거렸네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나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로 평소에 늘 갖고 싶었지만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카메라를 샀어요. 애들 아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 오다가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샀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곧 택배로 받을 생각하니 가슴이 뛸 정도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3일 동안 여행 가고 없을 때 인터넷 쇼핑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쇼핑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스타에 사진을 계속 올리고 유명 맛집에 만난 거 먹으면서 한껏 찍고 친구들과 맥주집에 가서 한껏 찍고 지랄을 하면서 잘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누가 재택근무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재택근무하랬더니 신나게 놀고 자빠졌다고 광고하니 너 그러고도 회사에서 안 잘리니 당장 사진 내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마 멍충아 업무 시간 아닌 때에 올린 건 누가 뭐래 하는 겁니다. 그러고 3일 지나니 남편은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어딜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건 먹을 땐 울 아들이랑 당신이 생각나던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제주도 유명 맛집은 다 싸돌아다닌 것 같은데 초콜릿 하나도 안 사왔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넌 맨날 먹는 거 타령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넌 살 좀 빼야 해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뚱뚱하긴 해요. 다이어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남편과 애들 위해서 사는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작은 배려를 원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저를 안중에도 없는 듯이 대하네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할 일이 태산이라며 당장 내일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남편은 바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모르는 일이니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로 자식이 이젠 지 아비 말까지 안 듣는다고 욕을 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당연히 제가 시댁에 따라 나설 줄 알았는지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는 나를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밥 차려. 밥 먹고 얼른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제가 당신이 밥을 먹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애들 없을 때라도 잘 쉬어야겠어.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시골 본가에 가자고 졸랐지만 신용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송우 엄마가 시골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송우 엄마는 이미 다녀갔으니 올 필요 없고 남편 혼자만 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기 싫다고 혼자서 쫑알쫑알 대면서 시골로 갔습니다. 애들도 남편도 없으니 참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침대 속에서 음악도 듣고 남편처럼 넷플릭스로 기생충과 킹덤 시리즈 2편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에 대한 보상품이 카메라도 도착했어요. 날씨도 너무 화창한데 코로나라니 아파트 정원에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겸 해서 마스크 쓰고 단지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혼자라도 카메라 들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켜 먹고 유튜브 보면서 카메라 공부도 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알차게 가졌네요. 남편과 애들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도 있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 지난 후 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낭랑한 것 보니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아빠가 회사 업무 볼 때 옆에서 아빠랑 같은 테이블에 둘러싸고 앉아서 학원 숙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한다면서 막내도 아빠랑 앉아서 함께 책도 읽고 한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아빠가 하시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주고 있는 길냥이들과 강아지들과 놀기도 하고 강아지들 목욕도 시켜줬다면서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신나서 말합니다. 울 두 아들이 아빠랑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작에 아빠로서 애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란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을 보낸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게 말 잘 듣고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고 아빠한테도 매끼 식사는 할머니 힘드시니까 직접 준비하라고 전해달라 했더니
남편이 애들 옆에 있었는지 내가 끼니 때마다 밥상 차리고 있어. 걱정 마.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답답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애들도 밝은 모습이어서 참 좋아요. 시부모님 호출로 마지못해 시골에 내려간 남편도 모처럼 두 아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구쟁이 귀여운 두 아들 녀석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랑 노는 사진들이며 막내는 아빠가 읽어준 책이며 큰애는 아빠랑 영어 공부한 내용이며 길냥이 밥 주는 사진이며 행복하고 신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오네요. 두 아들과 아빠가 한박 웃음을 띠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오는데 저도 얼마나 즐겁던지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더군요. 역시 아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시골로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한테 뜬금없이 톡이 왔네요. 아들내미 책 읽어주고 재웠다며 아들내미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셀카 사진 밑에 천사 같은 아들 둘이나 낳아줘서 고마워 라고 써져 있네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남편이 톡으로 보냈습니다. 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봤네요. 남편은 아들과 며칠 동안 목욕도 함께하고 아들들 간식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큰애의 영어 공부도 도와주고 시골집 청소도 아들과 함께하고 강아지 목욕도 함께 시켜주고 하면서 얼마나 두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그동안 소중한 내 아들들한테 소홀히 한 점 정말 후회했다고 합니다. 힐링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힐링 그 자체라며 그동안 소홀히 한 점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이만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감동했습니다. 남편 말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식과 마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지만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행여 시골로 내려올 생각일랑 말하고 했어요. 참 일찍도 깨달았네. 그만 잊지 말기를 하고 톡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하네요. 정말이지 남편이 변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안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불러내리신 것이 참 잘하신 거였네요. 시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다 시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안부 전화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뵈었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총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옳게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조차는 가정사라서 옳게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2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아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의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유과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톡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2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2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2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2 고모들이 하이에나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 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기와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 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떡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자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쥐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간암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 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좋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 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나하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단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 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 항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 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산소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의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 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 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날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X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